한국경제 부활 프로젝트 2편입니다. AI 혁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같은 얘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점점 AI 혁명의 주도권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 돈을 버는 건 소프트웨어를 주도하는 업체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하는 업체도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까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AI 혁명을 주도할 소프트웨어 업체가 갖춰야 될 바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다뤄볼까 합니다. 자, 제 석사 논문 주제가 마침 네트워크 이펙트였습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국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네트워크 이펙트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해외 서비스가 훨씬 더 좋고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이건 전부 다 네트워크 이펙트 때문인데, 이게 뭐냐?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자, 두 사람이 이 네트워크로 연결됐을 때 얼마든지 한 사람이 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5명쯤 되면 내 친구들이 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네? 약간씩 꺼려지죠. 그런데 아예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이 사용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생해서 서비스에서 탈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카카오톡을 무지무지 싫어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이 싫다고 탈퇴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거래처하고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상,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내 친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플랫폼 경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가 있었던 지금까지의 플랫폼 경제에서는 단순하게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해서 시장을 먼저 지배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 품질이 아무리 낮든 아니면 가격이 비싸든 탈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플랫폼 산업에서 고객은 잡아놓은 물고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난 이런 플랫폼 산업의 기업들은 고객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낮추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0월에 카카오 서비스 대규모 장애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용자 4,700만 명이 정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때 앵커를 하고 있던 후배한테 전화가 와서, 선배 좀 급하게 출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카카오 서비스 불통 때문에 고객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데 이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긴급하게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앵커를 하고 있는 후배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 이 정도까지 사고를 쳤으니까 카카오 탈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겠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탈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며칠은 탈퇴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재가입할 겁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내 친구들, 내 거래처가 써서 카카오톡에서 탈퇴하는 순간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망 독점 효과로 결국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 답변에 제 후배 앵커가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편하게 해도 절대로 탈퇴하지 못하는 게 이 네트워크 효과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2024년 9월, 꽤 최근이죠.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알리페이한테 우리들의 개인 신용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 계정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가입 거래 내역 등 개인 신용 정보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자, 이 정도로 개인 신용정보 유출 의혹만 나와도 사람들이 사실 이 부분에 정말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탈퇴가 이어질 것 같았겠지만 이때도 탈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플랫폼 산업에서는 아무리 품질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가격을 높인다든가 어떤 일을 해도 탈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를 먼저 일으켜서 시장을 선점했던 거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정보화 고속도로 사업 그리고 인터넷 강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까지도 그 효과를 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앞으로 AI 시대에는 더 이상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네트워크 효과는 내 친구나 내 거래처가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현상,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자꾸만 스스로 늘어나는 현상을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데, AI 혁명 시대에 과연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대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챗 GPT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챗 GPT를 사용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내 친구들은 모두 다 챗 GPT를 사용할 때 제미나이를 써서 나만의 다른 이런 리포트를 쓰는 게 더 유리할까요? 기업에서 사업 보고서를 만들 때 남들이 전부 다 클로드를 쓴다. 그럴 때 똑같이 클로드를 쓰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나만 퍼플렉시티를 써서 차별화된 리포트를 내는 게 더 유리할까요? 이렇게 AI 시대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 친구, 내 거래처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 AI 서비스를 나도 반드시 써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바뀐 걸 모르고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들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만의 AI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소버린 AI 이쪽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켜줄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AI 업체가 가차없이 대한민국 시장을 점령할 겁니다. 그러니까 K 컨텐츠, K 플랫폼, 이게 K AI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AI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 플랫폼 시대에는 선점이 무조건 경쟁력이었어요. 일단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시장의 과반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위협받지 않고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했지만, 앞으로 AI 혁명에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AI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이걸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알고리즘, 이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글이 논문으로 전 세계에다 공표한 거죠. 오픈 AI는 이 구글이 공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 알고리즘에선 차이가 거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AI의 품질이나 성능을 좌우할 거 컴퓨팅 파워인데, 이건 전부 다 엔비디아에서 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가격이나 품질에서 큰 차이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AI의 품질 차이가 날 것이냐?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가격 격차는 어디서 날 것이냐?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AI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걸 강화하지 못하면 이번에는 K 플랫폼, 이런 식으로 K AI를 지켜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AI 산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값싼 에너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이번에는 품질부터 살펴볼게요. 자, 품질을 좌우하는 건 결국 데이터의 질인데, 근데 이 챗 GPT나 아니면 퍼플렉시티나 이런 걸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최근 들어서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답변의 질이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1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갑자기 검증되지 않은 블로그나 아니면 개인들의 SNS를 베끼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니, 이전에는 번듯한 뉴욕타임스 기사 같은 걸 베껴서 저한테 고급 정보를 알려주던 챗 GPT나 뭐 퍼플렉시티나 이런 AI 서비스들이 아니 갑자기 이상한 블로그나 아니면 SNS를 베끼기 시작하는 거 왜들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챗 GPT는 계속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 품질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 시작이 됐던 게 바로 2023년 뉴욕타임스가 오픈 AI를 상대로 수조 원대의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건 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무단으로 베껴서 인공지능을 훈련시켰다. 뉴욕타임스 역사가 172년인데 이 172년 동안 쌓은 지적 재산을 오픈 AI가 그대로 훔쳐가서 마음대로 이걸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들 대신 돈을 벌어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송을 건 다음에 오픈 AI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놀랍고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델에서는 훈련 데이터의 무단 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전 모델에서는 학습을 했다는 뜻인가? 그리고 학습한 걸 토해 놓을 수 있다는 뜻인가? 이게 아마 잘 안 될걸요? 왜냐하면 이미 학습을 했는데 학습한 걸 다시 토해 놓을 수 있을까요? 다만 최신 뉴스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뉴욕타임스 기사를 검색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뉴스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면 블로그 같은 걸 검색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답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뉴욕타임스가 제시한 무단 복제의 증거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자, 오른쪽 게 뉴욕타임스의 기사고요. 왼쪽 게 관련해서 챗GPT-4의 답변입니다. 근데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브라질 one of the worst in the world 이렇게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마지막 단어까지 똑같거든요. 그러니 뉴욕타임스 입장에서는 야, 오픈 AI 너희들 말이야, 챗 GPT가 우리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 이건 지적재산권을 훔쳐간 거잖아 라고 소송을 건 거고, 얼마나 분노했을지 저는 뉴욕타임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 저도 제 책을 베껴서 낸 사람이 저보다 책을 많이 판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지금도 열불이 나는데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월 $20, 심지어 $200까지 받아 챙기는 챗 GPT가 아주 미웠겠죠. 근데 뉴욕타임스가 오픈 AI에 대해서 소송의 일종의 포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다른 언론사들도 차례로 오픈 AI에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24년 4월에는 뉴욕 데일리 뉴스, 시카고 트리뷴 이런 미국의 언론사들이 줄 소송을 걸었는데, 또 24년 11월 29일 비교적 최근이죠. 캐나다 언론들도 이렇게 오픈 AI사에 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이 기사들을 더 이상 검색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화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오픈 AI의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블로그나 검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은 옛날에 이미 학습을 시켰으니까 괜찮아요. 뉴욕타임스 기사 분명히 과거에 이렇게 학습을 해놨으니 옛날 기사를 찾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23년 말부터 한 24년 말 사이에 계속해서 소송을 건 이런 언론 사건은 더 이상 챗 GPT가 학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할 때 이 기사들이 아닌 이 기사를 다시 또 베끼고 또 베낀 그런 블로그를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답변의 질이 자꾸만 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로그가 제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베낄 때 조금씩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블로거도 자기의 생각을 넣기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업체들에 대해서도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드전이 아주 유명하죠. 이런 데다가 작가들이 전부 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게티 이미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게티 이미지는 수많은 보도사진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미지 업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게티 이미지가 진짜 분노한 게 뭐냐. 자, 이게 게티 이미지의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 게티 이미지 로고도 잘 들어가 있죠. 우리 거다 라고 이렇게 게티 이미지 사인을 둔 건데, 게티 이미지의 소장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스테빌리티 AI 같은 곳에서 게티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걸 학습을 시켜 놓으니까 게티 이미지 글자가 완전 찌그러져서 들어갔죠. 그래서 게티 이미지는 이 찌그러진 게티 이미지 글자가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그리고 우리 사진의 이미지가 이렇게 엉망인 것처럼, 이거 보세요. 관절 다 뒤틀려지고 다 엉망진창 됐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 게티 이미지 사진인 것처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일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소송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금액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야말로 AI 이미지 업체들 다 쫄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AI 업체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떤 AI 기업을 발굴하면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1년 2년까지만 해도 아이리버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핀란드에 취재를 갔는데 이 시내 중심가에 아이리버 대형 간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중견업체가 세상에 핀란드까지 지출해서 아이리버 간판을 달아놨다니 정말 아이리버가 한때는 놀라운 기업이었죠. 자, 이 아이리버의 MP3 이거 사보셨던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저도 이거 한 2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리버가 왜 아이팟한테 밀려서 애플한테 완전히 찍혀 눌려서 이렇게 시장을 다 잃어버렸느냐? 저작권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리버는요, MP3 파일을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여기다 넣고 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불법 복제를 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도 CD나 이런 걸 돌려서 여기서 MP3를 추출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팟은 어떻게 했느냐? 이미 아이리버가 시장을 지배한 상태에서 뒤늦게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출시했는데 처음 출시했을 때 당연히 아이팟의 판매량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3년, 2004년, 2005년 가면서 아이팟 판매량이 폭증을 하죠.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2003년에 스티브 잡스가 각각의 음반회사 사장들을 찾아가서 저작권 협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불법 복제로 MP3 파일들이 넘쳐나는데 이걸 통해서 자꾸 너희들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게 나으냐? 차라리 우리 아이튠즈 생태계에 올려서 아예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돈을 버는 게 낫냐?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랬더니 음반회사 사장들이 하나같이 스티브 잡스, 애플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젠 MP3 파일을 불법 복제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이 애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택한 겁니다. 결국 저작권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정말 중요했는데 이 저작권 전쟁에 아이리버는 동참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시장을 다 잃어버리면서 애플의 시장을 내줬고 애플은 나중에 아이폰까지 출시하면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아이리버는 지금 크게 이 회사가 위축되고 말았던 거죠. 자, 지금 AI 업계에서 지적재산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선 다음 스티브 잡스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뉴스콥 아니면 폭스미디어 이런 데랑 지적재산권 계약을 현재 해놨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죠. 뉴욕타임스 같은 이런 메이저 회사들하고는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도대체 누가 먼저 해내느냐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레딧하고 연간 6천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레딧은 뭐 단순하게 네이버 카페 정도라고 보기에는 신뢰도가 꽤 높은 그런 고품질의 블로그들도 많기 때문에 자, 레딧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다만 이게 아무리 레딧이라 하더라도 메이저 언론의 기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지적재산을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요건 좀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유튜브에서 계속 저한테 알려오는 건데 제 유튜브 컨텐츠를 서드파티 회사에 AI 모델 학습시키도록 허용해달라고 이렇게 자꾸만 요청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투자할지는 분명해지는 거죠. 데이터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가장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를 확보한 그런 AI 업체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답변의 품질이 훨씬 더 높을 거니까 자꾸만 그걸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국이 다시 부활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이리버 같은 그런 실패를 다시 하지 않으려면 지적재산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그런 곳이 소버린 AI, 국가 AI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런 미국의 빅테크 AI 업체와는 다른 이 한국만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니까 이제 저작권 걱정 없는 AI 학습 원천 데이터 서비스 이런 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저는 한국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이 뭐냐? 항상 화이트리스트 방식이에요. 자, 이것만 된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요것만 돼, 딴 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블랙리스트 방식입니다.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건 절대 안 돼. 근데 나머지는 다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항상 블랙리스트 방식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진 다 돼 쪽은 진짜 방대한 지식을 학습시킬 수 있지만 요것만 돼 하는 방식은 절대로 그런 미국의 업체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만의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낸다면 그리고 이 시장을 만들어낸다면 이제 더 이상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아니라 블랙리스트 방식 자, 이 데이터는 학습하면 안 돼. 이렇게 그것만 목록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결정되도록 이렇게 시장에 이 지적재산권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한국 경제 부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이리버 같은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업체들은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해왔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아무리 뭔가 부당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우리를 불편하게 이상한 광고를 자꾸만 띄우거나 아니면 뭐 가격을 자꾸만 올린다든가 해도 이 플랫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AI 혁명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한 2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아니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당국도 아니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AI라는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혁명이 우리나라 산업을 덮쳐왔을 때 더 이상 플랫폼 기업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게 될 겁니다. 원래 네트워크 산업은 어떤 경우에 붕괴되느냐? 이 산업 자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산업이 나타났을 때 네트워크 산업은 붕괴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K 플랫폼, K AI 이런 식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국 경제의 부활을 위해서 AI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저쪽은 뭐 뉴욕타임스 이런 데랑 뭐 소송 걸고 거기서 지적재산을 확보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AI에서 미국 업체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AI 업체가 학습해야 될 데이터가 이 LLM,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쪽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경제 부활 프로젝트에서 한국경제의 AI 가능성 아예 따로 다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한국경제 부활 프로젝트 2편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